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민주당이 친북이니 친중이니 종북 세력이니 난 다 모르겠고 니 말 못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디 끝까지 이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민변 민노총의 눈치도 안 보고 중국의 눈치도 안 보고 진짜로 간첩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청회도 안 잡고 안 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대답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계열사 정당들까지 합해서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거대 야당입니다. 그들은 그 의석수를 등에 업고 지난 국회 1년간 말 그대로 다수의 독재를 해왔습니다. 아까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간첩법은 막은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온갖 사회주의 악법들은 다 숫자로 밀어붙여서 다수결로 통과시킵니다. 이재명 방탄법도 엄청나게 찍어내왔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초기에 각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것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최민희 같은 인간들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활개를 치고 있죠. 또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결로 합의 없이 밀어붙인 표결수가 92건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법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이 92건이라는 수치는 22대 국회 9개월간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4년간의 수치에 3배에 달하고 20대 국회 대비 23배, 19대 국회 대비 15배라는 민주당 중에서도 역대 최악의 민주당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21대 국회 동안 이들이 찍어낸 악법은 예를 들어서 국회 증언법이 있습니다. 국회 증언법은 국회가 부르면 그냥 와라. 화상회의라도 참석을 해라. 개인정보 영업기밀 이런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방산수출 국회 증언법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일일이 국회 동의를 받아라. 국회 나와서 증언하다가 기밀이 줄줄 새든 자기들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박성원이랑 김병주 같은 자들이 국가기밀을 막 대놓고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떠들기도 했죠. 그 다음에 양곡관리법이 있습니다. 초과 공급된 잉여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줄게. 이런 거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쌀을 장사하면 이제 무조건 팔리니까 누가 다른 농작물이나 과일 장사를 하겠습니까? 정부가 무조건 사준다는데.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이고 나발이고 부상자라도 나오면은 다 징역 살 준비해라. 아니면 벌금을 내던가 이런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을 해도 기업 너네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라. 불법 파업을 해도 그냥 받아들여라. 파업을 무제한으로 용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사법은 말 그대로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이용해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장악하려는 악법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방탄법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민주당의 방기업 악법, 각종 입막음용 특별법, 부자 과세해서 돈 뿌리기법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정치 행위가 모든 것을 다 갈라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원래는 공생해야 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역할놀이 하듯이 너는 가해자, 너는 피해자, 너는 강자, 너는 약자, 너는 기득권자, 너는 소수자, 너는 무조건 악이고 너는 무조건 선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부여해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약자와 소수자에게는 정의, 인권, 평등 이런 껍데기들을 씌워서 무한정으로 권리를 쥐어주고 그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나 역차별에 대한 비판을 하면 혐오자로 낙인 찍고 악마화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익을 챙기는 쪽은 소수의 이권 카르텔과 민주당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을 귀족 노조로도 모자라서 제왕 노조로 만들어서 기업들을 뜯어먹게 만들어주는 법안이고 그 이익은 서로 나눠 먹겠죠. 노조 파업을 무한정 용인해주는 법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입니까? 어떤 기업이 무한정 파업하려는 사람들을 채용할까요? 다 떠나버리고 없겠죠. 공생하는 공간에서 적대관계가 만들어지면 누군가는 필히 그곳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또 이 민주당은 물밑에서 역사를 바꾸는 장난치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의 사례가 있겠고 또 제주 4.3과 5.18 특별법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법제화된 절대 성역이 많을수록 민주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재명 방탄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신의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서 국민이 준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죄를 준 대법관을 다 탄핵시켜. 네가 감히 유죄를 줘? 법 왜곡했네. 너 처벌.
아예 내가 저지른 범죄를 범죄가 아니게 바꿔버려. 대법원이 유죄를 줘? 그럼 무덜법 연구회가 깔려있는 이 헌재에다가 헌법 소원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대법관 하고 싶다고? 그게 법조인 아니어도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홍위병이면 내가 대법관 자리에 앉혀주마. 조이대 네가 감히 나한테 유죄를 줘? 너 특검. 대통령 그거 범죄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 될 거니까 재판 다 정지시켜. 이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세계 최초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한 사심제 도입, 이재명에게 유죄를 준 판검사 법 왜곡죄, 베네수엘라 대법원처럼 내 홍위병들을 대법관에 앉혀서 사법부를 장악하는 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633 원칙에 의해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총 1년 안에 끝내야 하는 재판을 민변을 동원해서 가진 수를 써가면서 지연시켜서 1심 판결에만 이례적으로 2년 2개월이 걸리도록 한데 모자라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랐다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게 어떻게 사법 내란입니까? 이재명이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입니까? 김어준이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입니까? 매불쇼가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가관인 건 대법원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두고 민주당 연구원 부위원장이라는 놈은 상권 분립이 막을 내려야 한다는 둥 정신이 나가버린 소리를 길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전과 사범에 대장동 비리 관련자 김용희 유죄 받았고, 백현동 비리, 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비리, 검사 사칭권 위증교사 김문기 모른다 유죄 확정됐고, 쌍방울 대북 송금 부지사 이화영 유죄 받았고, 경기도 법카 유용 부인 김혜경 유죄 받았고, 수행비서 배소연도 유죄 받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과일 2천만원어치 처먹고, 초밥 사먹고, 소고기 사먹고, 공무원한테 빨래 시키고, 도시락 심부름 시키고, 그런데 이 모든 게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철면피를 쓰고 거짓말하는 이재명 비리에 관련된 관련자들이 이재명의 확실한 유죄 증거들이 밝혀질 수 있는 시기마다 총 7명이 죽어나갔는데, 이재명 비리 비판하면 내란 선전죄고, 이재명 비리 수사하면 정치 검찰이고, 이재명 비리 기소하면 억지 기소고, 이재명 비리 유죄 주면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게 다 이재명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감히 허경영을 욕하지 마십시오.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집단 정신병 증세는 베네수엘라와 데칼코마니입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률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소환하려고 했습니다. 윤호중이라는 사람은 사법부 법봉보다 입법부 의사봉이 강하다라는 걸 깨닫게 하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걸 포기했나 싶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30명 이상으로 늘린다고 하는 건 헝가리 독재 정권이 헌재를 장악할 때 썼고,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사법부를 장악할 때 썼습니다. 그는 9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영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아예 입법권을 자체 대행하도록 스스로 판결해서 의회 권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했고, 차베스 전의 독재자 마두로에 대한 국민 소환 투표도 반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베네수엘라가 1인 독재 체제에 접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두로가 재임했을 당시에 야당의 주요 후보들은 가택 연금되거나 수감되어 있어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지 못했고, 그나마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마두로 대통령 재임이 불법이라고 선언했으나 사법부가 이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며 마두로의 독재는 계속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의 7%에 달하는 230만 명은 나락으로 빠진 경제를 견디지 못해서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군사 쿠데타까지 일어났음에도 마두로와 차베스의 독재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두로 부정선거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이재명의 경제정책만 보더라도 이재명을 지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평생 밀고 있는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될 사기꾼입니다. 이재명은 돈을 뿌리면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그 돈 뿌리는 거 누구 돈입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정확히는 부자들 세금 아닙니까? 소득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걷어서 전 국민한테 뿌리면은 삼성 이재용도 받고 나도 받으면 그 대체 왜 주는 겁니까? 세금 뿌려서 재정지출 늘면 그거 다 우리가 미래 세대가 갚을 국가 빚으로 남습니다. 그거 메꾸려고 부자 과세하면 대기업들은 다 대한민국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5만원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당장은 꽁돈인데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특정 분야 업종만 배불려 주게 되고 경제 활성화가 될까요? 이재명이 그렇게 말하는 경제순환이 될까요?
안 됩니다. 나라 빚만 오르고 경제 성장은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퇴보하겠죠. 게다가 그렇게 꽁돈 뿌리면 국민들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복지에 중독돼서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가 생산성은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그렇게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호텔 경제론은 순 폰지 사기꾼의 논리에다가 실제로 공산주의자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지역화폐도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나면 10%의 낙전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발행 수수료라던가 안 쓰고 남은 돈 등 그게 누구 주머니로 갈까요? 공공이 환수해야 정상인데 이재명의 경기도는 특이하게도 그 돈이 코나 아이 주머니로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관련해서 잘 정리된 영상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사회라는 건 그냥 기본을 공산으로 사회주의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공산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공공의료도 이미 성남에서 자기가 실패한 정책입니다. 영국은 공공의료로 인해서 연간 14,000명이 대기하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위해서 18개월 이상 대기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공무원이다 보니 급여가 적어서 다른 나라로 떠나죠. 독일도 보험료가 높고 일본은 정부 부담 재원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 개혁한다고 갑자기 공공의료로 전환해버리면 우리나라 의료는 완전히 붕괴해버릴 겁니다. 이런 이재명의 정책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이재명이 이걸 모를까요? 모른다면 무능력이고 알면 사악한 겁니다. 이재명이 추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차베스,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브라질의 룰라 호세프, 쿠바의 카스트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더 나아가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중국의 마오쩌둥, 시진핑이 되고 싶겠죠.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국가부채가 600조였는데 문재인 혼자 5년 동안 400조를 늘려놨습니다. 문재인이 쏘아올린 국가부채 1천조 시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낭떠러지 앞까지 왔고 이재명이 집권하는 순간 땅바닥으로 처박을 겁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하려는 게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식 복지라고 주장하는 환상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북유럽 국가와 대한민국은 모든 영역에서 다릅니다. GDP도 다르고 인구 구조도 다르고 자원도 다릅니다. 그리고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내서 그렇게 복지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전원책 변호사님의 강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거만 눈에 잡히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전원책은 한강연에서 민주당식 무상복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지금 아까 무상보유 전 세계에서 0세부터 5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겠다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스웨덴은 안 그렇다. 스웨덴을 가보십시오. 스웨덴 인구가 880만에서 900만 됩니다. 국민소득이 한 5만 불대고요. 인구가 작은 데는 보편적 복지를 왕창 해줘도 생색이 납니다. 사람이 대가리 숫자가 적으니까. 문제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게 뭡니까?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나라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모델로 하면 되는데 이런 나라들은 모델 다 나와준다. 보편적 복지하는 끝없다. 무상급 인국 안 하죠. 무상급액은 안 하지 옛날입니다. 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양식을 가지고 열심을 갖고 있으면 이 정책들은 이 실패한 정책, 정관 정책 선거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복지뿐 아니고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다음 선거만 눈에 잡히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이고 바로 20년 뒤에 대한민국, 30년 뒤에 대한민국이 눈에 보여야 될 건데 그런 나라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온다. 전원책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는데 복지제도 공부했다 이래서 보건복지부도 들어와 있고 대학교 교수들도 자리 먹고 있는데 하나씩 따져볼까요? 스웨덴 인구 한 880만 되는 땅 한 2천억에 들죠. 그리고 구리는 세계지 1위입니다. 구리의 품질 자체가 잘 먹고 잘 살수있다는 그러니까 거기는 복지제도가 대가리마다 돈 주기 쉬운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가 없잖아요. 노르웨이 비슷한 데 가면 다 압니다. 부산증도 있고 노르웨이는요 국회 유전의 권리를 절반갖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9만 불입니다. 돈이 만큼 들어온단 말이에요 국가에. 이걸 얼마나 짜게 갖고 어떻게 섞가는 걸 고민하는 나라가 노르웨이. 덴마크 인구 500만입니다. 550만 대. 그런 나라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이 나라가 했던 성공한 정책 다 받아들이고 실패한 정책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한 정책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그것이 곧 독재입니다. 독재가 시작되면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수많은 근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서 잘할 거라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낙항하시는지 부디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법 최후의 방어선은 대통령 거부권이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 앉는 순간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든 국보법 폐지이든 국정원 죽이기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조합은 필히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반대급부에 있는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흑백 논리도 아니고요. 저는 국민의힘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자신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분열하고 배신하는 모습들을 보는 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재명을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당일 투표를 통해서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국힘은 썩은 정당일지언정 김문수 후보만큼은 청렴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오신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줘서 이재명을 막아주십시오. 사실 당장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많은 것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론도 그렇게 보이도록 보도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재명이 된다면 이 나라는 급속도로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를 지킵시다. 우리의 미래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